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협은 중국에서 온다. 2. 한국의 트럼프 카드. 3. 막강한 군대가 아시아를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듯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최된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이 중형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톤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인 12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에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보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젠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에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젠호는 전자폴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J-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J-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통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 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 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 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형 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2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1 양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순동이 쥐어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평항호 사업을 계획해 왔었고 KF-21이라는 별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3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료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키예프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 3문과 대공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키예프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틀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어요.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 간 거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 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이었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활해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신하이에노에 일본 수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수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둔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기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역, 위협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보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하루빨리 아시아를 호령하게 될 강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집계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불법 체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 왔는데요. 그들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XXX를 저질러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염삼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2천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환구망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사 현장에서는 2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하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기 방문 시상 단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 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류 세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예언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환구망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2안이었는데 지금은 52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길었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심정은 변화해온 것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반발이 들끓고 또 일각에선 돌아오지 않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강한 조치로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선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도 근절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